이제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울이다. 서울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가서 살아도 아이를 내가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양을 해주면요,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근데 교육도 어느 정도 이제 개혁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연금 개혁이 확실하게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거 제대로 마무리 안 하면은 인구 부양 부담비가 1대1이 되는 한 4, 50년 뒤에 청년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다. 머리가 굳은 586 세대가 노사정 합의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엄마, 아빠, 노동자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정재훈입니다. 출산율 자체는 사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한 1, 20년에 걸쳐 가지고 한 1.23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합계 출산율을 내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게 분모가 15에서 49세 여성, 이른바 소위 이제 가임 여성, 그다음에 분의 그에 태어난 아이 수거든요. 근데 이 분모에서 지금 49세면은 몇 살이죠? 여성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한 75년도생? 그러니까 사실상 40살 넘으면은 아이를 안 낳는데 이 여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일단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인구수가 많은 70년대생과 이 80년대생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은 이제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출산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막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예 안 나오려고 했다가 한 명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한 명 낳은 분들이 한 명을 더 낳는다든지 이런 추세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출생아 수도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했는데,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수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 자체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태어나는 아이 수,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60년 정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출생아 수가 한 18만 명 정도, 출산율이 1.23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망자 수는 한 70만 명 정도.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출산율은 움직이는 개념이고 출생률은 최종적인 결과다. 그 해의 최종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출산율의 정확한 명칭은 합계 출산율이죠. 그래서 15에서 49세 이제 여성 수 분의 그 해에 출생한 아이 수가 공식이고, 근데 원래 개념은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모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라고 저희가 추정하는 이제 그 한계 연령으로 추정하는 49세까지 들어가는데, 사실은 금년에 아이를 낳은 여성이 3, 4년 뒤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출생률 공식 분자에는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수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년 뒤에 이 여성 개인이 한 명을 더 낳으면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산율은 움직이는 개념이고, 출생률은 인구 1000명 대비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 지역의 인구가 10,000명인데 아이가 10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출생률은 10이 되겠죠. 근데 그게 그 과거에는 이제 한창 많이 태어날 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뭐 출생률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4명, 5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출생률은 그에 태어난 그 아이 수와 그 인구와의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딱 그 결과가 나오는 개념이고,
합계 출산율은 움직이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여파로 출생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구 부양 부담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분해, 이거 분모가 되는 거죠. 분자에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더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이면 생산 활동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합쳐가지고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60년, 70년 되면은 한 100에서 130. 그러니까 지금은 100명이 4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제 한 4, 50년 뒤가 되면은 지금 한 20대 정도가 지금 개념으로 노인이 되는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100명이 100명,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 부양 부담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40년 뒤 그 취업 활동 인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무슨 얘기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본인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도 이제 불안감도 증폭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 100만 가지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아이를 안 낳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굳이 전문가 아니더라도 한마디씩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비용의 문제 이야기잖아요. 일자리도 힘들고, 이제 집 마련하기도 힘든데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비용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이를 낳느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았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박이과 그다음에 이제 따르는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이 막 보이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아이 낳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또 남성들은 그럼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으냐? 나도 가장으로서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부양 부담 이런 것들이 있다. 맞아요. 여성이 독박이와 경력 단절하게 되면은 결국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갑니까? 또 이제 아빠한테 가겠죠. 아빠의 가장으로서의 부양 부담. 우리가 아직 지금 누구나 맞벌이를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성별 역할 분리 규범. 그래서 아빠는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엄마는 가사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하면은 어쨌든 육아휴직도 길게 하고 아이를 낳는 뭐 경력 단절하는 거지만 아이를 낳는 일은 엄마들이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독박이와 경력 단절 문제가 맞벌이를 하던 부부라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성이 돌봄을 거의 전담한다든지 아빠는 도와주는 정도. 그다음에 어느 순간 여성이 아예 이제 취업 활동을 그만두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별 역할 분리 규범에서 오는 어떤 이제 불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일을 못 하게 되면요, 나중에 노후가 또 어쨌든 본인의 노후, 그다음에 부부가 뭐 함께 벌어서 연금을 받는 거하고 하나만 벌어서 연금을 받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래서 비용의 문제와 삶의 만족도의 문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비용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생활 조건과 비용, 삶의 만족도, 이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삶의 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플러스가 되면은 삶의 질이 제일 좋겠죠. 행복. 근데 우리는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삶의 질 수준이 이제 낮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를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대답에 일단 그냥 모범 답안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기는 어렵다. 근데 그럼 비용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이를 낳을 것이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성 같은 경우에 결국 독박이와 경력단절.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내 인생이 아니다. 나만의 인생을 나의 경력을 나의 사회적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그럼 아이를 안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를 저희가 이제 필요 조건, 그리고 이 삶의 만족도의 문제를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는 건데, 이제 비용 문제에서 그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제 비용이 뭐랄까요, 이제 비용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죠.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2009년을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은 어차피 1984년 이후에 계속 떨어졌고 2001년에 1.3을 찍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그 이제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어느 순간 올라갔고, 숫자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출산율을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통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단순화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뭐 역으로 지난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값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출산율은 올라갔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의 문제가 맞긴 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결국 요지는 그겁니다. 비용의 문제로 단순하기에는 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위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다 저도 하나 그 이제 첨가를 하자면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러면 이런 비용의 문제를 그 어느 정도 주거 보장 해줘가지고 해결했을 때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냐. 일자리나 주거는요 국가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부모들이 비용의 문제 이야기할 때는 과연 주거 비용만 얘기하는 걸까요? 가장 교육비죠. 예, 교육비. 근데 교육비의 문제를 국가의 교육 정책, 사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비용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쨌든 그 교육 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가능하면 이제 서열이 높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투자하는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이건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공용어로 그런 이야기 씁니다. 비용의 문제를 서유럽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서 내지는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 아이를 단순히 낳고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를 졸업시키는 기본 비용이 아니라 압박 비용이라고 표현.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딱 개념이 있으면요, 거기에 하위 개념으로 두 개를 저는 기본 비용과 압박 비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 비용은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기는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압박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교육비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를 기죽이지 않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기죽이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남들이 인정해주는 지역, 좀 더 괜찮은 유모차, 유아차, 해외여행 등등등 부모들이 지출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어떤 압박 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박 비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 대응에서 우리가 비용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비용의 문제를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복지국가 전략, 사회보장제도, 교육 비용 지원으로만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은 이 교육 개혁, 노동시장 개혁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개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근본적인 저출산 현상의 해결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출산율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서울, 특히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관악구 이런 데가 뭐 저희가 뭐 0.6의 공포, 출산율 0.6 시대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학교 출산율은 0.7 정도를 유지했으니까
서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 0.56 이렇게 유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울이다. 이렇게 결국 대한민국의 온갖 뭐랄까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족 생활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모순이 다 뭉쳐져 있는 곳이 서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관악구가 제일 낮은 이유는 거기 뭐 대학교도 많고, 대학교도 크게 있고, 뭐 학원도 많고, 청년들이 굉장히 밀집돼서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오히려 지방으로 가면 출산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높단 말이에요. 예, 높은데 이제 일자리 이런 분, 거기 일단 사시는 분들은 아이를 낳아요. 예, 근데 일자리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은 출산율은 높지만 이제 출생률은 낮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인구 감소, 뭐 심지어 이제 지역 소멸 위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시행이 되고 저출산 대응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지난 한 이제 20년에 걸친 저출산 기본 계획에 따른 이제 지금 4차 계획이 2020년부터 4차 기본 계획이 시행 중인데요. 이제 한 4차 기본 계획의 언저리까지의 특징이 이 선택과 집중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예산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뭐 300조, 400조를 쓰는데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그걸 이제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직접 비용이다. 그 다음에 사실 주거보장, 일자리 이런 것들은 그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이죠. 이런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안 되니까 또 아이를 못 낳는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간접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간접 지원. 그래서 저출산 대응 예산을 한 이제 2, 3년 전부터 직접 지원 예산과 간접 지원 예산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막 혼재돼 가지고 무슨 뭐 스마트 스쿨 뭐 조성 지원 사업,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막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모토하에 임신, 출산, 양육에 그 예산을 집중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경향의 변화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러니까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낳을지 말지, 아니면 아이를 하나를 더 낳을지 안 낳을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로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든지 출생아 수가 잠깐 증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은 사실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커다란 흐름은 뭐 그게 일자리 불안이 됐든 뭐 주거 불안이 됐든, 뭐 그런 그 이제 비용에 있어서 어떤 압박 비용이라든지 비용 부담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또 나의 노후 불안과 연결이 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뭐 돌보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일하는 어떤 그 이제 근로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부양 부담이 있고, 이런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출생의 커다란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이 커다란 흐름을 반등을 주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출산 지원 정책들은 이제 뭐랄까요, 이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를 거두기엔 좀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스웨덴에서 금년 2024년 이제 7월 1일부터 조부모도 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조건은 조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본다. 그 다음에 아이가 첫 돌 되기 전에, 즉 이제
그 0세 때 1세에 도달하기 전에 90일 동안 조부모가 직접 돌볼 경우에 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요지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족과의 교감, 아이가 어느 한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그 교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아이가 남의 손에서 돌봐지는 것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보통은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고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건이 어쩔 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 즉 가족이 맡도록 해준다라는 게 특징일 수 있고, 그리고 90일의 한계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부모가 자신의 그 이제 육아휴직을 엄마나 아빠가 자신의 육아휴직을 45일까지는 조부모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건 무슨 이야기냐? 조부모가 45일의 육아휴직 급여를 대신 받을 수가 있고, 한부모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90일이 되겠죠. 최대 조부모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0세 첫돌 잔치하기 전까지 최대 180일,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을 조부모가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 요지는 그러니까 그 육아휴직의 요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부모 내지 가족과 교감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해야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굉장히 그 안 좋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국가 이제 교육 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고 아이를 돌봐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10년 이제 수년간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국가가 대신해서 대체해서 아이를 키워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대하는 거는 부모가 나가서 일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가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도 키우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거다. 국가가 부모 역할을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복지국가도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키워주겠다 이런 어떤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홍보 내지 캠페인하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이를 낳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 이건 굉장히 이제 큰 건데 좀 유감스럽게도 노동시장 이제 개혁이라는 모토하에 노사정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동조합 자체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동조합 자체가 그 어린 아이를 둔 그 이제 근로자들부터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서로 합의를 보기 어려운 그 테마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현실 가능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아이를 낳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지는 유연 탄력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재택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시간제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지는 이제 탄력적인 시간제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의제에 내놔야 되는데 일단 노동조합 자체가 그런 그 발상이 안 돼 있다.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 머리가 굳은, 이건 뭐 유튜브니까 그냥 막 지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 근데 아니 뭐안 잘려서 머리가 굳은 586 세대가 그 노사정 합의에 특히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의 어떤 그 젊은 엄마 아빠 노동자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노사정 그 노동시장 개혁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심의 노동시간 단축이 의제로 좀 우선 의제로 등장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과 돌봄 시간 확보는 일단은 큰 트렌드는 육아휴직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좀 높여가지고 부모들의 육아휴직 그 참여율을 높이는 것,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서
지금 굉장히 부진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그 이제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것, 이제 육아휴직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휴직을 1년을 할 수 있고,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을 할 수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일하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사실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경력 단절의 위험도 높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서유럽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은 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 시간제 근무라든지,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우린 지금 육아휴직 1년 플러스 1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엄마가 3년 쓰고 또 아빠가 3년 쓰면은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찌어찌 이제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 바라는 것은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지는 지금 육아휴직을 만 8세까지 쓸 수 있게 8세 이전까지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아이가 만 8세, 즉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와 합의만 본다면 이제 쭉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노동시장 개혁에서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 우선 노동시간 단축, 그 다음에 유연 탄력 근무의 확대, 이게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육아휴직 급여의 그 이제 상향 조정을 통해서 부모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임으로써 이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늘린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인다든지, 이제 이런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부모급여 자체가 부모의 돌봄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겠죠. 근데 이제 부모급여는 사실 그 부모급여는 정식으로 보면은 아동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안에 부모급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주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은 100만 원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첫돌잔치 지나고 이제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는 70만 원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는 1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부모급여 명목의 아동수당의 이제 다변화라고 할까요? 단계적인 이제 그 확대,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기 돌봄 비용 지원에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는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급여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완화는 되죠. 근데 그 비용 부담, 완화된 비용 부담의 방향이 어딥니까? 결국은 그 압박 비용에 한없이 들어가는 압박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하는,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좀 더 다른 애들한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걸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결과적으로 이런 그 압박 비용을 야기시키는 어떤 그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부모 아동 수당의 확대를 통해서 비용 지원을 비용 부담을 감소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그 아동 수당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모 급여가 아동 수당이니까, 아동 수당 100만 원은 그 서유럽 어느 복지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보통 뭐 아동 수당 줘도 한 2, 30만 원 주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근데 굉장히 큰 돈인데, 뭐 아까 이야기랑 압박 비용 문제랑 연결이 되겠지만, 이 사실은 이건 이제 복지국가 사회보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모 급여로서 아동 수당의 확대는 사회보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보장 전략으로서 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키기에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이제 구조적인 모순이 사라져야 된다. 근데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개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말고 좀 구체적인 얘기가 뭐가 없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나마 결혼한 사람들, 이제 아이를 낳은 사람, 그럼 이제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들 보세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부모를 보면은 일가정 양립을 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일만 하는 아빠, 그 다음에 결국 우리를 늘 돌봤던 엄마, 이것만 있지. 이제 한국 사회에는 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관련 롤 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막 일가정 양립하려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그 힘든 모습을 미혼 청년들이 보면서 비혼이 되고,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라도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퀄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플러스 가족 친화 노동 환경, 가족 친화 경영, 두 개가 되면은 이제 돌봄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이제 직장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큰 틀은 그겁니다.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이제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확대, 그 다음에 더하기 가족 친화 경영,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적 돌봄 체계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새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는데 유치원과 유치원 숫자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근데 약간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유치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는 급한 대로 가정 어린이집 보내도 아이가 만 3세가 됐을 때는 부모들이 유치원을 찾잖아요. 뭐 없으면 어린이집 가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3, 4, 5세 누리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정이라도 통합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보통합 해서 2023년 말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을 맡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주관 사무였는데 이게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유보통합이 이루어졌고, 이제 2024년부터는 지역 차원에서 유보통합. 그래서 어느 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합쳐져서 아직 이름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가칭 영유아학교. 그래서 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가정 어린이집 있죠?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있죠? 그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있죠? 이 세 개가 모두 합쳐져서 가칭 영유아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보통합.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사회적 돌봄 체계였는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근데 양쪽으로는 어쨌든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확대가 돼서 이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초등 돌봄 절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돌봄 체계, 교육 돌봄 체계의 마지막 완성 틀이 초등 오후 교육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초등 돌봄 교실이 있었는데 수요의 10%도 충족을 못 시키는. 그래서 지금 늘봄 학교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늘봄 학교 체제가 완성이 되면은 부모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초등 돌봄 절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애가 4시, 5시까지, 급하면 7, 8시까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12시, 1시에 나와야 되는 초등 돌봄 절벽. 그래서 근데 이 초등 돌봄 절벽의 문제를 이제 초등 돌봄 교실로서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봄 학교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미 많이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제 2024년, 2025년에 걸쳐 가지고 늘봄 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초등학교 때까지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지금까지는 사회적 돌봄 체계였었는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가 완성이 되면 최소한 부모가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 아이들을 한 4시, 5시까지, 급하면 7, 8시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면서 또 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틀이 가족 친화 경영이에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그 영어를 전제로 한 이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필요하시는 분들은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 말든 뭐라든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왕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지불 능력이 있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사와 돌봄을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은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속에서 구축이 돼야,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많은 젊은 가족들이 그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고 또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그 가사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그 이제 전반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사 교육 육아 돌봄이 관련해서 유감인 것은 그 전반적인 그 가사 돌봄 지원 관련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그 로드맵이나 청사진 내지는 이쪽의 어떤 그 행보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이제 요만큼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있는 요거를 먼저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고 괜히 이제 특정 이제 일부 이제 부모들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일부 부모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힘드냐? 그러면은 우리가 루틴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괜찮아요. 급하면은 어린이집에 연락해가지고 유치원에 연락해서 저 늦게 가는데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7시, 8시까지. 예. 근데 이제 문제가 틈새 돌봄이잖아요. 예. 늦게 갑자기 더 늦게 간다든지 어쨌든 늦었을 때 아침 저녁 틈새, 그 다음에 주말,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중 여러 가지 그런 틈새 돌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틈새 돌봄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에서 도입한 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이 있잖아요. 가족센터 중심. 근데 이게 수요를 턱없이 충족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센터, 이 공공 그 전달 체계 중심의 그 이제 가사 돌봄 그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가족센터의 아이돌봄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전체 수요가 이렇다 그러면 공급이 요만큼밖에 없고, 근데 여기다가 가사 외국인 가사 육아 도우미를 또 요만큼 든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여기 한 20, 여기 한 1.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급을 그러면 뭐 가족센터 중심의 아이돌 보미를 어느 정도 확대할지. 근데 이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벌써 가사 돌봄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그 민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 서비스 시장을 민간 영리에게 개방해주는, 열어주는. 그래서 전체 볼륨이 뭐 한 100이 있다고 한다면은 외국인 육아 가사 도우미 한 10, 그 다음에 뭐 가족센터 아이돌봄이 뭐 한 60, 뭐 그러면 뭐 나머지 한 20 정도는 민간 영리 회사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경쟁, 그래서 적절하게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가사 돌봄 관련 지원 관련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사실은 외국인 그 가사 육아 도우미 대책이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뭐 전체적인 그림 없이 이것만 뚝 던져 놓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본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이 부부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이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이제 소위 말해서 50대 50 나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굉장히 이제 그 체험하고 이제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본다 이런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균등 분담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한다든지 경력 단절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부간에 어떤 그런 끊임없는 소통, 내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부부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이제 이런 어떤 성별 역할에 있어서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등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남성들에게 특히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많은 남성들이 이제 그 가사 돌봄 노동을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르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성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그러세요. 왜 힘드실까요?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아빠들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힘들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아빠들에게 여쭙고 싶은 게 아빠가 진짜 다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아빠가 하고 계시는 게 실행만 하고 계시는 걸 주로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조직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많은 아빠들이 아이와 많은 시간을 점점 많은 아빠들이 아이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많은 시간,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쓰는 시간, 가사 노동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들이 그 아빠가 스스로 내지는 그 배우자와 엄마와 의논해서 조직해서 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그러니까 단순히 실행하는 시간일까요? 많은 아빠들이 학교에 점점 많은 아빠들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지만 그 시간 약속 잡는 건 누가 할까요? 많은 아빠들이 밥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식기세척기를 막 정리하고 돌리는데 그 식기세척기 약은 누가 주문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어떤 이제 가족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때 우리 아빠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실행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함께 할 때 이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관계가 정착되는 구조 관계가 정착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급한 대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이왕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일도 할 수 있구나. 엄마 아빠 할 거. 그런 롤 모델이 갖춰지면은 많은 청년들이 보면서 그래 한번 사람도 사귀어볼 수 있겠지. 뭐 이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롤 모델이 한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이 집중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단기로 또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외국인 노동력들이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함께 들어오는 내지는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외국인 가족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결국은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그 한국 사회의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렇게 클 수 있는,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유보 통합이라든지 늘봉학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주 배경 아동들을 특히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지역에서 살면서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학교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쨌든 이 외국인 이주 배경 아동이 그 훌륭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의 조성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한 1, 20년 더 내다본다고 한다면 서울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가서 살아도 아이를 내가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굳이 스카이 대학 안 가도 이 지역에서 그 이제 서울로 대학 안 가고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열이 높은 대학 안 가도 충분히 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렇게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 인재 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어떤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 나름대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 확대라든지 그래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심으로 그 지방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많이 이양을 해주면은요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근데 교육도 어느 정도 이제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그런 개혁들이 뭐 글로컬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초안이 잡히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1, 20년 안에 이런 우리 아이가 이제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서도 좀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큰 이제 학습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라도 내지는 거기서 대학 나와서 지역의 인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한 1, 20년 안에도 저희가 갖출 수 있는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아이를 낳았을 때 더 이상 압박 비용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거의 최장 수준에 속하는 노동 안 하고 이제 특히 부모가 됐을 때 유연 탄력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와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면서 부모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노동시장 개혁. 그래서 압박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교육 개혁과 그다음에 부모로서 돌봄 시간을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주는 어떤 노동시장 개혁 이런 것들이 한 4, 50년 좀 장기적인 개혁 과제로 좀 단계 이런 그림을 그려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청년 그래요. 근데 청년의 지원이 집중되고 중장년이나 노인의 삶이 우울해지면요 청년은 곧 중장년이 되고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현세 노인의 삶을 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저출산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고령화 대응 내지는 청년에만 집중되지 않고 중장년이나 노인에 이게 이제 골고루 이제 분산되는 이제 어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노인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게 연금입니다. 연금 개혁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많이 내고 많이 받느냐, 뭐 조금 적게 내고 적게 받느냐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연금 개혁이 확실하게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거 제대로 마무리 안 하면은 인구 부양 부담비가 1대1이 되는 이제 한 4, 50년 뒤에 그 청년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연금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노인이 내 연금을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미리 부담하는 그런 모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웨덴식 모델, 독일식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연금 보험료를 높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개인연금인데 강제로 드는 개인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독일식 방식 리스터 연금이라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어쨌든 연금 개혁의 방향이 지금 내가 부담해서 나중에 내 내 노후에 받는 이제 이런 어떤 연금 개혁 방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건강보험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노인이 많아지긴 안 그래도 건강보험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건강보험 급여를 우리가 청년 세대 그러니까 취업 청년 세대의 부담을 가능하면 덜어주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 그 행태, 실태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1차 예방예약 중심으로 그러니까 급하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막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고비용 치료의학 중심이 아니라 저비용 예방의학 중심. 예방의학 건강진단 이래가지고 또 거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비용 예방의학 중심으로 예방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이 건강보험이 우리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편이 될 필요가 있고 또 건강보험 급여를 아무리 높여놔도요 비급여 항목을 늘려놓으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급여 항목을 그 민간에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급여 항목을 계속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을 높이는데 그게 효과가 나려면 건강보험 그 비급여 항목의 확대를 막아야 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금의 민간 중심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한 10%, 의료 서비스 기관 중심으로는 한 5, 6%, 전반적으로 10%가 안 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로 높이는 우리 이제 그 국공립병원이라든지 의료원 이런 것들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의 의료 그 병원을 지나치게 찾는 우리의 의료 소비 행태의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1차 이제 예방 의료 서비스 중심의 이제 전달 체계가 확산이 이제 확고하게 굳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제 공공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확대가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